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수고요. 저희 세션에 장준철, 이춘식 박사님 저희 같이 다 있어요. 아, 네, 저희 안녕하십니까. 네, 셋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박사라고 하고 있고, 강원대 부동산학과의 강사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아직 네, 저희 30분 시작하기 계신데, 좌장이 아마, 예, 네, 윤준상 교수님이신데 네,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익숙하신 분일수록 시간을 딱 맞춰서 들어오시는가 봐요. 네, 대부분 다, 네, 저희는 1시부터 만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래 발표자 제일 바쁘신 분이 발표자죠. 네, 네.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요. 네, 아, 혹시 별도의 PT 자료 같은 것들은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화면 공유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네, 한글 파일로만 저희가 했고요. PPT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네, 공유 형태로 해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 공유할 자료는 없고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 미리 배포해 주신 자료가 있나요? 저에 대한 자료가? 책자 혹시 책자 네, 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파일을 한번 봤거든요. 예, 예, 그냥 그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아니고 발표자분께서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화면, 예. 네. 지금 아마 세 분이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켜져서 에코가 들릴 겁니다. 아마 얘기하실 때 저처럼 잠시만요.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분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하면요. 이게 계속 에코가 듭니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 그럼 하나를 끄고 하나만 켜놓겠습니다, 마이크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발표자 중심으로 하시고. 보통 여러 명이 회의하면 대부분 다 마이크를 끄거든요. 예. 네, 끄놓고 알겠습니다. 자기 발언할 때만 이렇게 켜고, 왜냐면 에코가 좀 심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네요. 못하면 다 끝에서 네. 떨어져 네네. 가지고 오늘 날씨도 엄청 좋은데 다들 너무 정신이. 내일이 또 있으니까요. 네. 일금터는 혹시 사무실이 어디이신 건가요? 아직 사무실은 없고요. 네. 아직 이제 법인이나 이런 형태로 정식 출범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곧 아마 가족을 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신 거죠? 아직 그 형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는 거군요. 이제 출발이라서, 네네.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스타트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막 해야 되는데, 형태도 뭐 개인 법인으로 할지 아니면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해야 될지, 뭐 이것저것 되게 일이 많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인지, 협동조합인지,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려고 이제 좀 했더니, 사회적 기업을 가면 이제 저는 약간 빅데이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약상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면은 뭔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좀 공익보다는 약간 민간기업 쪽에 되게 가깝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람 얘기하고
그 뭐죠? 법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노무사들이나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막 하고 하는 게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인생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마침 그래서 이게 남들 이렇게 회사 만드는 거 봤을 때는 아니면 법인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직접 뛰어보니까요. 진짜 네. 이거 만드신 분들 하나하나가 진짜 고생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템은 적절하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네네. 원래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그 창업 지원 패키지를 지원받았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아예 사업 아이템으로 받아서 좀 하는 건데, 뭐, 이게 되게 한 5천, 6천만 원을 주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처음 해볼 때는 엄청 큰 돈인 것 같은데,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 올 겨울 안에 투자를 한 1, 2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억 단위가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에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땐 뭐 슬슬 그냥 연구하듯이 논문 쓰듯이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얽히고 막 그러면은 진짜 일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네. 나중에 또 막 엊그저께는 무슨 변호사분하고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분 방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막 그래서 이 장난이 아니고 좋아요. 네.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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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어렵게 들어왔네요. 저 공주대학교 윤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어떻게 또 다 들어오신 건가요? 우리 김철민 교수님 들어오셨고, 네, 유용수 선생님 들어오셨고, 이춘식 장준철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미숙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저희 섹션 커뮤니티 개발과 재정 세션입니다. 그래서 섹션 5 주제가 커뮤니티 개발과 재정인데 저는 자장을 맡게 된 공주대학교 윤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처음 봤는데 각자 소개를 먼저 하고 참여하신 분들 인사하고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뭐 발제하시는 김영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저희 LH에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장이고요. 벌써 31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데 기업개발학과로 해서 박사과정 입학은 13년도에 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뭐 휴학 없이 이제 해서 15년도에 졸업했었는데 계속 이제 논문을 못 쓰고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제 엄두를 내서 이번에 좀 논문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리고 같이 장준철 박사님, 이춘식 박사님 같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이춘식 박사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고요. 이제 같은 데서 박사과정을 들어간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감독위원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두분 교수님께 함께 약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장준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하천대학교에서 추진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 토론을 네. 맡으신 강원대학교 김철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박사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부동산학과에서 그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성결대에서 국제개발 협력학을 강의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주제들을 봤을 때 좀 되게 재밌었던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과는 이제 작년에 저희 그 아마 그 균형 포럼인가 거기서 한번 인사를 드렸던 건데 잠깐 인사를 드려서 아마 잘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다 저희 다 같이, 저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있습니다. 지금 만나 뵙게 또 이것도 인연이고, 이게 최근에 이게 주문하다 보니까 되게 어디 이상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좋은 계기가 됐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네. 터 1구매 세 분이 다 발표가 터 1구매시더라고요. 터 1구매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경원대 소진강 교수님 제자들이시죠? 예, 맞습니다. 소진강 교수님은 제가 잘 알아요. 같은 충청도 출신이시고 회의나 그래서 자주 뵀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학회를 섹션 5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 발제를 세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순서대로 김영수 박사님부터 원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재개발 사업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발제를 부탁드리고요. 발제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스럽게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매어진 시간은 없는데 하여튼 되실 수 있는 대로 하시고 너무 또 길면 좀 형평성 한 2, 30분 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철민 박사님께서 종합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수 박사님 먼저 발제 시작해 주시죠. 네. 자료 공유, 한글이지만 자료 공유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전에 보니까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심사 받을 때 보고 한 거 내용으로 해서 아마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짧으면 좀 곤란하나요? 그만큼 이제 토론을 많이 하면 될 테니까요. 네, 그럼 자료 공유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거로 가야 되는 거지? 가운데 화면 공유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자료 떴네요. 네, 반갑습니다. 미리 이제 바로 하는 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회의하고 그럴 때 미리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가능하면 저희 현실감을 살려서 이해가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원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재개발 사업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 제목으로 2013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에 수료한 이후로 이제 숙제로만 계속 남겨놓았다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지역개발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한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 요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그제부터 이제 뭐 학술대 이렇게 하시는 거 유튜브로 보니까 파워포인트로 원고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더 보시기에 편안하시고 이해도 예, 잘 되시고 이제 파악이 바로 되셨을 건데 아, 제가 부족해서 미리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생성되어 발전하고 또 쇠퇴하고 침체 생애 주기를 거친다는 전제하에 도시가 소멸하지 않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도시 재생의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급속한 도시화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주택 등이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 개량 시기가 대규모로 도래하게 되었는데 적기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후 불량 주거지로 변모하게 되면서 주거지 전반에 걸친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 환경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주택 개량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주 단지의 필요 등으로 주택 공급의 시급성이라는 시대적 필요성과 맞물려 1980년대부터 민간 주도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을 통해 평면적으로는 양질의 주택 재고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저렴한 주택 재고를 일시에 소멸시켜 기존 저소득 주거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기존의 민간 개발 위주의 정비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에서 성남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원주민의 주거 특성이 재개발 사업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자 착안을 했습니다. 성남 재개발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통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1,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민간 내지는 공공 주도의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2030 도시 기본계획상 신흥 1, 수진 1 등 5개 재개발 사업 구역의 사례로 해당 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일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했으며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민간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률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률이 87%로 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발 정비사업에 반대한 응답자 중에서 64%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는 찬성한 결과입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찬성 이유로는 빠른 사업 추진,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둘째, 민간개발 정비사업이나 공공주도 정비사업 완료 후 재거주 의사 유무에 따른 찬성 반대 의사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재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 공공주도 정비사업 찬성률이 소유주의 88.9%보다 세입자가 94.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주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와 사업 완료 후에 재거주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한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정비 사업에 찬성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원주민의 거주 구역, 또 연령,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거주 주택 면적은 유의 수준 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평균 총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소유자인 경우와 보증부 월세인 경우, 사글세방, 또 전세 순으로 찬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구 주택 면적이 커질수록에 정비 사업에 대한 찬성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넷째, 공공주도 정비 사업 찬성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원주민의 거주 구역과 주택 점유 형태가 찬성 반대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거주 주택 면적, 가구 월평균 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일반 정비 사업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기간 중 주거 이주 계획 설문에는 소유자는 주택 임차를, 세입자는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 재정착할 때 희망하는 주거 방식에서 소유자는 주택 매입을,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월세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을 70% 이상 선호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대 수요의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료 공유랑 이게 제대로 맞아 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숙달되지 않아가지고.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각종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전적으로 기여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순환용 주택 확보를 위해서 인근 지역의 신규 개발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서 순환용 임대주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와 같이 단계별로 순차적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거복지 차원의 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해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확보 비율은 15%를 상한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 등 주거 취약층의 재정착 및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권리자의 권익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례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율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 용지 매입을 통해서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요. 원주민이나 상인의 재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착하는 기존 원주민의 생활 편익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부족한 생활 SOC 수요 충족을 위해서 생활 SOC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해 주민이 원하는 유형, 또 면적 규모, 또 세대 분리형의 높은 선호도에 따라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평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순환형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서 소형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평형을 다양화하여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여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 연구 대상이
공영 방식 순환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 구역을 대상지로 설정해서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공공주도의 사업이 적합한 또는 공공 개입이 아니면 사업 추진이 절대적으로 곤란한 그런 지역에는 공공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공주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딱 좋은 토요일에 부족한 제 논문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 보려는 생각인데요. 두 분 교수님의 좋은 말씀과 또 다른 의견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어떤 뭐 전세나 임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김철민 박사님 어떻게 세 개를 네. 다 듣고 토론을 하실까요? 하나 듣고 토론을 하실까요? 지금 김철민 박사님이 혼자 다 하셔야 돼서 네. 세 개를 듣고 한꺼번에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김영수 박사님이 좋은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요. 그러면 나중에 세 개의 주제 다 듣고 김철민 박사님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이춘식 박사님이신데요. 행정감독이 지역 금융의 공간 확산에 미치는 영향, 이 새마을금고를 사례로 주제를 잡으셨는데요.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개발, 금융, 국제협력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거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 해갖고 이런 섹션을 갖고 좀 참여해서 되게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발제 우리 이춘식 박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 그대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 지역금융기관입니다. 지역금융은 일정 공간 범위의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함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부문의 행정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역, 지방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역금융은 지역발전 혹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단이자 지역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행정감독이 지역금융의 공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새마을금고를 사례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금융이란 일정 지역을 단위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지역 기업 및 지방 공공단체 등이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 활력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금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금융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 범위, 금융 서비스와 연계된 정보 소집 등이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등 금융 수급의 영토성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의 영토성은 영업구역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단절이나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단절, 거래자의 지역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두레와 계모임 등 지역사회 주민공동체의 상호보조 정신에 근거해 출발하는 자주적인 주민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능적인 억엽별 지역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호금융부문과
신용협동조합 등 개별법과 함께 금융위원회 고시로 상업금융 업무 감독 규정에 따라서 감독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런 법제적인 주무부처가 금융을 관장하지 않는 비금융 중앙부처라는 특징이 있고, 또 이 논문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한 분배와 생산, 제화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동체 시스템은 특정한 방향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먼저 지역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정감독 근거에 대해서도 이런 규율을 통해서 경제 영역이라는 사적 영역을 규율하는 하나의 경제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경제행정법은 공경제법에 속하며 현행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동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에 의한 경제작용에 대한 통제 권한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제행정법은 국가가 경제가정상의 이해방지라든가 지도 및 촉진의 목표 아래 규율되고 형성,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의무와 권한 및 경제가정에 참가하는 자의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의무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업에게는 정보 비대칭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국민경제의 중심에 있어서 그 동향은 국민생활의 안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예방적인 사전적 수단과 함께 사후적인 수단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및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으로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금융규제 유용론이 있고, 반면에 포획이론을 근거로 하여 금융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무용론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의 헌법적 근거로는 앞에서 기술한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규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허린과 산토메로는 표 1과 같이 시스템 위험이라든가 고객보호, 효율성 강화, 사회적 목적이라는 그런 규제 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또 포획이론과 같은 사적 편익이론의 관점에서는 케인의 금융규제에서의 이의무 연쇄구조라는 분석 툴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금융의 행정감독에 이어서 공간제약과 공간확산을 살펴보면, 지역의 공간적 제약에서 거래가 행해지는 지역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더욱 필요하고, 재무적인 신용평가와 같은 경성정보에 의뢰하는 거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연성정보를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역금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좁혀줄 수 있는 지역금융시장이 제한적인 금융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보아지고, 정보가 부족한 금융수혜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 회피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금융기관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확산이란 특정 현상이 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특정 경로를 통해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달되는 전파 과정입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성장이라든가 지역발전, 인간생활의 변화는 모든 혁신의 확산에 따른 의사결정의 결정이며, 확산 과정은 특정 지역의 사회, 경제적 경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페거스트란드는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 위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혁신의 발전과 확산 또한 공간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혁신의 확산은 혁신 발상자와 이를 따르고 수용하는 추종자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 추종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위해서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 현상, 즉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 활동은 일종의 경로를 그리게 되는데, 이런 경로가 시간 경과로 이어지는 상황의 연속성으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경로는 개별 인간의 활동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경제활동의 입지 선정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의 속성에 근거하여 영향받지만, 이러한 입지 결정은 또 다른 경제활동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질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확산 유형은 팽창, 이전, 전염, 계층 등 확산을 들 수 있고, 이제까지의 확산 이론은 지속적인 성장 전파의 경로만을 다루었으나, 해외 새마을운동 전파 사례를 분석한 소진강은 병합, 폐지, 합병 등 새로운 확산 경로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지역금융의 공간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정감독으로 간주해서, 행정감독이 지역금융의 설립 및 입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지역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금융 점포 설치 및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요, 지역금융의 공간 제약과 공간 확성을 이런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역 밀착형 금융이 바람직하지만 업무구역의 확장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지역 밀착형 금융의 강점은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계층적인 확산 측면에서는 금융의 계층적 입지 선정은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한하는 업무 구역을 지정하여 활동하게 하는 지역금융을 통해 지역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러한 포용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공간 확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과 지역 발전이 상승작용하기 위한 행정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마을금고를 사례로 지역금융에 대한 행정감독이 지역금융 공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감독권 변화에 의한 새마을금고 공간 확산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양은, 첫째,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의 변화를 근거로 먼저 행정감독권의 주요 변화 시기를 구분하여 정립했고,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의 변화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공간 확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 확산은 새마을금고 수의 증감과 자산 규모의 변화를 통해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마을금고의 연역이나 성장 같은 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표 3은 새마을금고의 연도별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자료는 약 40년 정도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1979년도와 83년, 89년, 99년도, 2009년, 2019년 주요 이 기간 중에 그 특별한 행정감독권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공간적 변화에 따른 어떤 행정감독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표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표 4에 보시면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이나 공동유대에 관해서 분사무소 설치나 규제 같은 것이 그동안에 수차례 많이 변했는데요. 가장 기초적으로 했던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당시인 1983년도에는 새마을금고가 일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적인 규제가 있었고요. 90년, 91년, 91년, 98년, 98년 또 99년도까지 이런 그 공간적 제약에서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시군구 자치단체 기준으로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의 특징적인 행정감독 변화와 관련해서 시대별 공간 확산 성과 지표인 금고수와 자산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또 표 7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표 6의 금고수를 보면 197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새마을 금고수가 39,26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에는 1,301개가 있고요. 79년 대비해서 전체 96.7%가 소멸하고 현재 3.3%만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가 226개인데 이 자치단체 기준으로 이 단순 산술 평균을 해보면은 한 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약 한 5.8개 정도가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산 규모의 공간 확산 변화를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행정감독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79년에 새마을금고 총 자산은 4,210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수에 대한 당시의 금고수로 나누어 보면은 1개 금고당 평균 자산은 1979년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약 상회하는 1,072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개 금고당 평균 자산이 1,46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표 7을 보시면은 좀 각 지역별로 연도별로 그 현황 자체를 보시면은 좀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 7에 보시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지금 10조 이상이 상회하는 지역이 전체 17개 시도에서 보면은 한 5개 지역 정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그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 변화가 새마을금고 수의 공간적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고 이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성과지표인 자산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부족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런 그 행정감독 변화에 따른 공간 확산 지표로는 금고수와 자산 규모를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통폐합을 통한 새마을금고 수는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둘째로 이런 자산 규모는 지역금융 건전성 확보라는 행정감독의 영향을 받아서 금고가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감독 변화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공간 확산 및 성장 관계를 분석해 볼 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공간 확산을 유인하였고 또한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성장과도 연계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새마을금고 공간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성과지표인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금고수는 감소하는데 새마을금고의 성과지표인 자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은 행정감독이 새마을금고의 공간 확산 및 경영 합리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은 일정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영토성 제약과 감독기관의 행정감독 변화에서 비롯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 주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네요. 또 새마을 이따가 뭐 토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새마을 금고가 그동안에 많은 부침이 있었네요. 그 내용들, 역사적인 경과와 현재 문제점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준철 박사님께서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 분야 국제개발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 분야 국제개발 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작성을 했고요. 저는 이제 미얀마 2개 마을 사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국제개발 협력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가 무성원조 무상원 총괄 기관으로서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하고. 근데 이제 다른 그 부처에서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토부나 환경부나 뭐 교육부나 자체적으로 다들 이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장준철 박사님, 아까 중앙으로 네? 모시죠. 화면을 중앙으로 좀 모시죠. 네. 쪽에 계셔서, 네, 됐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그 지구촌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한국의 1970년대의 그 지역사회 개발 경험을 가지고 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얀마 사례를 제가 정해서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다른 ODA 사업과는 조금 추진 방식과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다른 쉽게 코이카를 예로 들면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추진 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제 그 기관이 어떤 현지에 가서 물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의 약간 뭐 하향식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계획부터 사업 추진, 사업 선정, 사업 추진, 그다음에 이제 뭐 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이 거의 직접 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형태가 이제 어떠한 그 성과가 있고 이제 또 마을 내에서 지도자를 선발해서 새로운 이제 조직도 갖추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주민 조직이나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누가 주요한 행위자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그 분석 대상 2개 마을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 안 하고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제 참여적 개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진행되어 온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그 하향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주민들의 뭐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는 성장했지만 뭐 지역 간, 사회 간, 계층 간, 그다음에 남녀 뭐 젠더 간에도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걸로 지금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에 대한 관점도 이러한 하향식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뭐 공동체의 참여,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 뭐 굿 거버넌스 등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개발 과정에서 약간 뭐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참여적 개발에서는 개도국 주민들 자신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에 대한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그 인간 중심적인 개발이 이제 강조가 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 자발적이면서 또 광범위하게 참여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뭐 분권화, 개발 분권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민 사업은 주민 참여가 그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나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이제 여기서 이러한 연결망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개 마을에 각각 한 50명 정도씩 그 현지에서 그 주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이제 사회 연결망은 이제 분석 단위에 따라서 자아 중심 연결망과 완전 연결망으로 나눠지는데 그 마을 전체의 완전 연결망을 직접 조사하기에는 그 뭐 물적 뭐 비용적이나 뭐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자아 중심 연결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그 사업 관리자를 통해서 이 해당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불러놓고 그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이런 사업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그 사업 관련해서 누구를 주로 만나는지를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논문에는 이제 신뢰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만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 대상 마을의 현황은 이제 마을 하나는 미얀마 양곤주에 위치한 따나핀 마을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마을은 동파운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따나핀 마을은 약 752명의 소규모 마을이고 주민들의 학력 수준도 대체로 초등학교 졸업이 한 63% 정도로 대체로 낮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어떻게 보면 농촌 마을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마을이고요. 그 마을의 한 소득 수준은 한 월 평균 한 140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마을에서는 마을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약 53,000불 정도의 마을 기금을 축적해가지고 1년 단위로 대출을 하고 상환하면서 그 주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액 금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자는 약 1.5%인데 이 중 한 0.5%는 마을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따나핀 마을은 2012년부터 동파운지 마을과 둘 다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대부분 사업은 이제 뭐 주택 개량이나 교량 건설, 마을 안길 포장, 뭐 다리보수 지하수 개방 등을 해봤고요. 소득 증대 사업은 뭐 농사라든지 양계, 양돈, 그다음에 소액 금융 사업 등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파운지 마을은 흘레구 양곤주의 흘레구에 위치한 그 마을인데요. 총 한 10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구는 한 6,159명, 가구 수로는 한 1,500가구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동파운지 마을 같은 경우는 그 학력이 그 대졸, 고졸 이상이 거의 한 30% 정도 이상 되는 그 학력이 좀 높은 마을이고 경제 활동도 농업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고 상업과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동파운지 마을도 따나핀 마을과 사업 자체는 이제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사업 종료 후에 마을 기금은 약 한 28,000불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따나핀 마을은 지금 그 당시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은 조금 규모도 상당히 다르고 약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다음에 그 경제활동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학력이나 뭐 구성도 상당히 다른 마을입니다. 따나핀 마을은 이제 마을 전체가 대부분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친척 관계로 유지되어 있는 그 공동체 한국의 마을과 약간 유사한 형태의 집성촌과 같은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동파운지 마을은 약간 한국의 그 도농복합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망 분석 결과를 보면요, 그 따나핀 마을의 먼저 실내 연결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은 그 매개 중심성은 중간에 이 특정 노드를 거쳐야만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성이 높은 노드를 이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라고 하는데, 이 자문위원하고 새마을 회장 그리고 이장이 가장 높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은 새마을 회장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장, 그다음에 이 자문위원이 그 영향력이 상당히 그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은 그 마을의 원로나 노인분들이 이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 새마을 회장이나 이장이나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데요. 그 이장 같은 경우는 마을의 행정을 거의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그 마을의 어떤 관리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새마을 회장은 이 새마을회 사업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민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선출한 그 사람인데, 만약에 이장과 새마을 회장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장이 실질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회장과 이장의 사이가 안 좋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마을은 그래도 그 둘이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원활하게 뭐 그 협조 관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연결망에서도 이 두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 회장에 대해 신뢰가 높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사업을 그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개도국에서 농촌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마을 내 권력구조 상에서 실제 소수에게 사업의 편익이 집중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새마을 회장이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그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연결망인데요. 그 주민들이 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한테 얻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협력관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새마을 회장, 그 다음으로 협동대 총장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협동대 같은 경우는 그 이 따나핀 마을 인근에 있는 그 미얀마 정부 기관인데요. 미얀마 농림부에 소속돼 있는 국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현지 정부 측 그 기관으로 이제 밀접하게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영향력이 이 페이지 랭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중심성은 새마을 회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장하고 부녀회장도 그 상당히 높은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관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 현지의 교민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업기관에서 이제 선정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분이 사업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그 뭐 정산이나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라든지 중간에 이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봤을 때 사업 관련한 정보가 새마을 협력관하고 협동대 총장을 거쳐가지고 그 마을의 새마을 회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제 전파되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관과 협동대 총장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파운지 마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파운지 마을의 신뢰망을 보면은 그 상당히 그 고립된 노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노드들이 많이 나타나서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여기는 어떤 가족 기반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그 도농복합의 약간 좀 그
핵가족화라고 할까요? 좀 분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의 특징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내 연결망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기는 기존에 있는 2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사업위원장이라는 그 이분은 현재 이제 유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그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분하고 그다음 마을 기금위원장 이분들이 가장 일단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나핀 마을하고는 이 결과가 상당히 다른데요. 따나핀 마을은 새마을 회장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정착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동파운지 마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마을 체계, 조직 체계에 있는 그 임원들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20에 보면은 동파운지 실내 연결망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고립된 노드들이 많고 다수의 어떤 그 허브 노드를 중심으로 이제 국지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떤 다허브 형태의 그 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뢰 관계의 어떤 연결망의 특징은 그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 세력 간의 어떤 그 기존의 새로 형성된 그 조직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도 연결망이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마을이 어떤 공동체의 의식으로 전통적인 그 형태의 농촌 마을이 아닌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관계도 가족이나 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독립적인 집단을 이루면서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는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연결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은 유치원 사업위원장, 그 다음에 새마을 협력관 2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따나핀 마을 앞서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협동대 총장이 그 분석 결과에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협동대학교가 그 따나핀 마을에서는 가까운데 그 동파운지 마을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60-70km 가량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유로 자주 방문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측면이 이 분석 결과에서도 이제 나타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운지 이 정보 연결망 분석 결과에서 보면 그 새마을 이런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그 유치원 사업위원장을 통해서 주로 전달이 되고 실제 그 사업 관련한 것도 유치원 사업위원장하고 이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그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1970년대 경험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미얀마 따나핀 동파운지 마을 2개 마을 대상으로 연결망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결망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따나핀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그 단일 허브형 형태로 중앙 집중적인 어떤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동파운지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다차원 허브형 네트워크로 다수의 허브들이 그 노드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어떤 결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외부의 자극과 같은 특정한 원인이나 그 지도자가 만약에 교체되거나 이장이 교체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네트워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이런 동파운지 마을과 같은 다허브형 형태는 그 어떤 그 허브에 붙어 있는 노드 중에서 허브가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전체적인 구조적으로도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 권력 구조 교체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 동파운지 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권력 구조 교체 과정에서 상당한 그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따나핀 마을의 분석 결과 높은 영향력은 이제 새마을 회장이 그 안정적으로 그 마을 내 조직에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동파운지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이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그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좀 장기적인 악목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게 보통 5년의 사업 기간을 갖고 5년 동안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기간인데 그 당초 초기 5년 동안은 상당히 갈등이 심했다고 그렇게 그 협력과 면담 결과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갈등이 좀 봉합이 되고
협조적인 관계로 돌아섰는데 그 실제로 마을에 막대한 어떤 사업비가 1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둘러싼 마을 내 조직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유지되기 봉합되고 협조 관계로 돌아서기까지 외부의 관심이나 또 현지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짧을 경우에 그 사업비는 투입되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만 일어난 상태에서 뭐 결과는 내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그렇게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따나피 마을의 성과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협동대라는 그 미얀마 정부 기관이 그 매년마다 마을에 가서 뭐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다 하고 있거든요. 통장 확인하고 누가 상환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긴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상당히 높은데 동파원지 마을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이기 어려운 또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사업 현장 근거리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자나 정부 측의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 개 마을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동파원지 마을은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공간 규모적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따나피 마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쉽게 어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또 있고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 사업을 이제 주민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하기 어려우면 소수가 위주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되고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신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규모도 조금 좀 작고 어떤 주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마을들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더 쉽지 않은가 그런 점이 하나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업비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마을 내 자본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소액금융이나 이런 형태로 그 마을 주민들이 금융에 접근해서 실제 본인들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 빚을 내면은 꼭 갚아야 되는 어떤 그 불교 문화의 특성인지 아무튼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실 소액금융 사업이 상당히 잘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금융기관도 소액금융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미얀마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액금융 사업이나 마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굉장히 미얀마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연구는 그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이제 두 개 마을의 마을 주민 조직과 그다음에 영향력이 누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전체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표본 추출에 의한 연결망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뭐 확률적인 표본 추출이나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협력관이나 그 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회장이 추천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그 이러한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의한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화면이 접속이 끊어져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제게 접속이 좀 불안한 것 같네요. 노트북 접속이. 세 개 주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철민 교수님, 네. 여기 세 개 주제에 대해서 네. 토론을 좀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입니다. 예, 근데 너무 주제들이 서로 달라서요. 제가 좀 정리하고 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혹시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논문으로 지금 다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논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신 건가요? 저하고 김용수 박사님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거고요. 네. 이춘식 박사님도 예, 지금 작성 중이신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좀 보기에는, 먼저 김용수 박사님 거는 이제 원주민이 사회 경제적 특성이 재개발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혹시 설문 데이터를 조금 봤었으면 제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설문 데이터가 제가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이제 거기 몇몇 표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민간 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찬성률보다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대한 찬성률이 87.9% 뭐 더 높게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찬성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유의미한 게 연령, 거주, 주택 점유 형태, 면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집단을 구분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그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시면. 네. 집단 구분이라면은 네, 실질적으로 뭐 나이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구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성남 이쪽 2030 계획에 이제 네, 재개발 사업 구역이 5개 있습니다. 그 네, 5개 구역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데, 모집단이 2,500여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네, 이제 용역 관계로 네, 해서 그 설문조사된 자료 네, 그거를 네,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까 내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령별로 내지는 거주 구역이라면은 네, 그 재개발 사업구역 5개고요. 네, 그리고 주택 점유 형태는 네, 뭐 소유자 전세, 뭐 보증보월세 그런 관계에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네, 현재 거주 주택 면적도 이제 면적 몇 평방미터에서 몇 평방미터로 해서 이제 여러 개 네, 구분해서 한 그런 형태로 네. 설문조사가 시행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거 가지고 학술지에 내실 거 준비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저는 저기요, 좀, 오래전에 입학을 해서, 그때는 네. 학술지 게재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제 논문을 내셨으니까 학술지 내셔야죠. 아, 네. 논문 네, 버리시기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계획은 네. 아직, 안 네. 해봤습니다. 한 2,500명이나 설문조사를 해주놓고 이렇게 네, 네, 버리면 네, 너무 네, 아까운데. 이제 네, 만약에 혹시 학술지를 내리신다면은 그 뒤에 네, 부분에 이제 네, 그 지금 2,500명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네, 네,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 4-5개 집단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네, 집단들이 어떤 그들이 이제 가지는 그 집단 구분이 사회경제적 특성이겠죠. 사회적 네, 네, 지위나 네, 뭐 학력이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어떤 집단들이 어떠한 그 재개발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뭔가 좀 패턴들이 나올 텐데 그런 패턴을 네,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뭐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그게 나중에 사업이나 뭐 그런 거를 하실 때 LH에서 큰 네, 네, 도움도 되지 네, 않을까 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어떠한 네, 하나의 큰 로직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그 네, 부분을 한번 좀 더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당초에 네, 구체적인 연구 대상에 이제 활용할 그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네, 못 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네, 챙겨보면, 네, 재밌는 결과가,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무엇보다도 2,500명의 설문을 네, 버리시면은 네, 안 되십니다. 네. 네, 네, 심사할 때 네, 심사위원장님께서 네, 이제 설문조사 규모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수주하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용역 이제 발주를 하고 해서 한 건데, 맞아.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제 수주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해 네, 본 건데, 네, 제가 이제 차관을 그래도 이거 한 거죠. 이거로 다 해서 논문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했지.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이제 검증이 네,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 있는 자료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교수님께서 2,500명이면 거의 보시네요. 빅데이터 수준에 가까우시니까 네네네. 뭔가 이거를 일반화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혹시 네, 직접 안 하시더라도 바쁘시면 못 네, 하시더라도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뭐 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한번 네, 네, 박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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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도 그럼 이걸 향후에 좀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도 네,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네, 확실히 하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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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이춘식 박사님 거는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그 학생들도 한 명이 가평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취직이 됐다고 인사 와가지고 그러냐고 되게 반갑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새마을금고 나서 되게 재밌게 봤었었는데요.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좀 의문인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요. 지금은 점포는 줄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행정감독이 어떤 정책 변화가 공간적 변화를 유발했고 그에 따라서 자산 및 금고수가 크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패턴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규제 목적과 규제 수단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뭔가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좀 그런 관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중은행 대비, 그러니까 점포는 줄었는데 자산은 늘었다라는 관점에서 시중은행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는데 혹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 시점 사이에 금고수 통계가 좀 79년도에 뭐 3만 9천 개 정도에서 네, 2019년도에 지금 1,300개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것은 이제 금고의 어떤 감독 차원에서의 경영 효율화, 네, 그리고 자산의 건전성 규율에 따른 통합이나 해산이나 이런 그 금고수 이제 직접적인 감소 요인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끼리 네, 합병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네, 규모를 켜나가고 금고수는 줄고 이런 네. 형태로 지금 쭉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거쳐서 아,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규모 목적과 규모 규제 수단을 시스템 위험, 고객 보호, 효율성 강화, 사회적 목적이라는 네 가지 틀로 딱 주셨는데 네. 요거를 어떤 프레임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저는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허링이나 그 이런 교수님들이 하나의 제시됐던 그런 내용이고요. 네, 저희 새마을고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감독 기관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적인 측면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네, 금융 외적인 그러니 주무관청은 지금 아,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옛날 그 역사적인 경로로 봤을 때 감독 기능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상에서 뭐 IMF도 겪고 또 금융 자유화라는 그런 커다란 그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도 겪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보면은 규모가 작은 규모로서는 경영 효율화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규모 경제 차원에서 이걸 다룰 수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규모 네, 대형화에 따라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신인도도 볼 수 있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내부 경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도 시스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화로 협정을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그 일반 은행에서의 그 합병은 어떤 부산이라는 큰 틀에서 경영 효율화에서 이제 쭉 지정수의 증감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새마을고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 규모를 대응함으로써 그
쉽게 말하면 내부 전산도 구축할 수 있고 네. 내부 견제 기능도 갖출 수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뭐 이런 차원은 계속해서 그런 자산 건전성 감독이라는 차원이 계속해서 등급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척도니까 네.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기점으로 하다 보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전에 그래프도 이제 좀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어떤 자산 규모나 그런 것들이 서울의 증가는 좀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네, 보기에는 네. 지방은 되게 컸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정책들이 새마을금고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또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해서. 그 규모에 대한 어떤 지방하고 우리 대도시하고 그 네. 외에 이제 지역에 간의 그 규모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율이나 네. 그 감독 차원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 근고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외 도단이나 농촌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병이나 통합 이런 것들로 해서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술적인 평균 자산이 대도시 지역보다 그 외의 지역인 도지역이 오히려 더 크고 있습니다. 네. 한 1,400억 정도에서 1,300억 이 정도 네.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대도시에서의 꾸준한 그런 국가 과정은 농촌 지역에 비해서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의 자산 규모의 어떤 차이는 대도시가 특히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금융시장이라는 차원에서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자산의 증가 속도가 농촌보다는 좀 작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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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좀 그 끝에서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은 되게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골은 의외로 이런 정책이 좀 잘 먹혔고, 도시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가 새마을금고에서는 큰 영향력이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거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준철 박사님 거는요. 저도 예전에 그 네트워크 논문을 써봐가지고 네, 네. 이게 되게 얼마나 헷갈리고 얼마나 이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결국은 서울시에 이제 폐기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지 재활용을 하는지를 사람들을 다 추적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연결망을 그려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다 보면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 박사님이 고민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그 내용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직접 그 미얀마나 그런데 현장을 가본 거는 아닌데 이제 논문 중에서 조금 아마 그 논문을 다 쓰시고 하면서 이걸 자료를 만드시면서 설명이 좀 빠지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중심성을 보통은 저희들이 3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 근점, 매개를 하는데 연결은 간단하게 뭐 인터넷에서 보면 팔로워죠. 내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근접은 내가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매개는 소위 말하면 내가 거간꾼. 내가 얼마나 브로커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 매개하고 페이지 랭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페이지 랭크는 갑자기 왜 들어간 걸까요? 이게 본 논문에는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제 학술지 논문이라서 그게 다 하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매개 중심성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고, 이제 연결 중심성이나 이제 그런 중심성은 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위세 중심성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랭크 여기도 있는데 이제
페이지 랭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연결 중심성은 이제 단순히 내가 얼마나 연결돼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네. 이제 위세 중심성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하고 연결돼 있느냐. 그러니까 네, 뭐 그쵸. 페이스북 보면은 이제 단순히 네. 내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가 영향력이 높은 네. 게 아니라 네. 내가 영향력이 높은 사람하고 연결돼 있을 때 더 네. 이제 영향력이 높은 게 이제 그게 위세 중심성인데요. 네. 이제 페이지 랭크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한 차원 더 이제 그 분석을 더 해서 그 내가 다른 사람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하고 연결되면 내가 영향력이 너무 이제 다 연결된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조금 이제 그 제한해서 이제 나온 게 페이지 랭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게 더 가장 최근에 네. 나온 분석 방법이라 한번 네. 이제 그냥 여기에 네. 남겨봤고요. 실제 논문에는 말씀하셨던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갑자기 예, 페이지 랭크 처음에 얘기 없이다 중간에 끊어서 이거 왜 나왔지라고 해서 이제 아, 그거 이게 한번 좀 예, 궁금해서 많은 부분이 여쭤봤- 생략이 돼 있어서. 네, 저도 그 이미 논문이 쓰신 것만 생략이 돼 있을지는 네, 저도 예, 이해를 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예. 두 집단을 비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 집단은 굉장히 중앙 중심적이고 한 예. 집단은 그 약간 클리크라고 하나요? 이걸 약간 당파 여러 가지 예, 한 예. 두세 파벌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들을 보면은 그 바라바시라는 사람의 링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예. 바라바시라고 되게 유명한 그 이쪽에 소위 말하면 네트워크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을 세운 사람인데 네, 예, 네. 바라바시의 링크라는 책에 보면은 역함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파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워로우가 보면은 한 집단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 개가 굉장한 허브가 되는 것들 아니면 예. 어떤 집단은 되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집단의 예.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네, 네. 부분을 좀 살짝 인용을 해서 나중에 혹시 네. 더 후속 연구 소위 말하면 그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갈등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갈등 관련된 얘기는 솔직히 지금 여기 논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보면 이 후속 논문이나 뭐 아니면 후속 연구도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건가요? 아, 본 논문에는 그 부분도 사실 좀 언급이 좀 되어 들어가 있고요. 있는. 그다음에 네. 그 하위 집단 분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네, 그 네. 본 논문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아, 집단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누가 네. 집단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하고 있는지도 좀 분석을 네. 했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지면이상 네, 관계로 네, 다 그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냥 이거 그래프 나오게 그냥 하고 엄청나게 작업을 하셨을 텐데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서 혹시 그게 만약에 이거 갖고 뭐 학술지를 내실 거면은 네, 네,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학위 논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학술지를 내실 거면은 앞에 네트워크 분석한 거 하나 끊어서 하나 내시고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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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속으로 그 네.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갈라져 있는 거에 따라서 갈등 관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갈등 관리 쪽으로 하나 구분을 해서 2개 정도로 네. 제가 뭐 학술지를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용을 딱 구분하면 되게 좋은 논문들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그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국제개발협력학 강의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딱 돈만 던져주고 예. 또 아니면 건물만 져놓고 빠져나왔는데 최근에는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거의 2010년대부터 들어가서 5년, 1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예. 해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없었거든요, 별로. 예. 그냥 뭐 소위 말하면은 뭐 거기서 사람들 설문조사 아니면 인터뷰한 것들에 관련된 논문들이 몇 개만 나오는 정도에 불과했지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논문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은 건데 그런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걸 한두 개 논문을 하신다면 조금 더 되게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의미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이상.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제가 좀 더 연구를 진행하고 그렇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네. 이거는 미얀마 사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나라들도 한번 좀 그 조사를 더 해보려고 그래요. 라오스라든지 아니면 네. 중남미 쪽이나 이렇게 좀 지역별로 나눠서 네. 제가 추후에도 좀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제가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꼭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그 국제개발협력 대부분의 연구가 정량 논문은 되게 없거든요.
예. 대부분 다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정성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예. 쪽으로 한다면 정량 논문으로서의 계속 그 어떤 데이터들을 쌓아나가는 거니까 정말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예, 고생 마무리됐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김철민 박사님, 네, 좋은 토론 해주셨고요. 답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저도 어차피 토론자가 하나라 저도 세 분한테 원고를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시간도 있으니까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 김용수 박사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제가 한번 논문도 내고 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논문을 쓰실 때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성남만 2,500명씩 설문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뭔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례 지역을 좀 여러 개에서 한 1,000명 이상을 좀 설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을 좀 사례적으로 집중적으로 심층 면접을 한다든가 뭐 HP를 네.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성남만 2,500명씩 전수조사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세요?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든가 좀 하고 더 좋은 원고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다음에 하신다면 좀 이런 걸 좀 비교 분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성남만 2,500명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 이번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한 것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이제 성남 1단계,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저희 LH 공사에서 이제 공공 지원이죠. 일부 참여를 해서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조사 대상은 또 어떻게 보면은 3단계라면은 3단계로 지칭해도 될 정도인데 중간에 적위관계가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그 3단계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5개 제가 대상으로 한 5개 재개발 사업 구역을 2030 재개발 사업 구역이라고 해서 2030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제 5개 재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LH 공사에서 이제 저희 공공 주도로 기존보다는 공공 참여를 더 확대해서 하려고 이제 저기를 한 거죠. 용역 발주를 한 거죠. 이제 용역 발주 금액이 한 5억 9천 정도 되는 발주 이제 용역 중에서 이 설문조사가 그 중에 이제 한 개 용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만 된 거죠. 그 대상 지역만, 예, 그 주민들만 이제 대상으로 돼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저먹은 거죠. 회사에서 한 용역 자료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가 논문을 쉽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이제 뭐 좀 더 세밀한 이제 뭐 연구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제 이쪽 상황에 편향돼서 이제 제가 또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도 이제 재개발 사업도 향후에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도 저기 뭐 요소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교하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편견, 오류를 이제 뭐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뭐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이제 어쨌든 비교를 해보는 그런 정도의 이제 관심에서 그런 쪽도 좀 자료를 좀 구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셨으니까요. 네. 이제 연구를 해보셨으니까 좀 한번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사회 경제라든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한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들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되게 우리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네, 그쪽으로 네. 한번 연구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이춘식 박사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이춘식 박사님, 예.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여보세요? 네네. 새마을금고가 아까도 했지만 어떤 행정 규제에 의해서 공간에 대해 어떤 확산에서의 관계를 연구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그마한데 자산규모 느는데 그 지역 단위에 있는 우리 신협이 네네, 있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그 이런 성격을 갖는 금융권. 네네. 신협하고 뭐가 있나요? 저축은행들이 해당되나요? 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앞으로 지역금융기관은요. 새마을금고가 네네. 우리나라 지역금융기관은 이제 크게 그래서 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중앙의 대도시은행의 지정, 네. 그 다음에 상호신용금고, 그 다음에 수협, 농협, 네. 산림조합의 어떤 상호금융,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역금융이라면요. 그럼 이 중에서도 이제 일반 은행의 지점이나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그 좀 저희들이 말하는 지역금융의 역할하고는 좀 도외시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금융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그 과거에는 이런 지역 단위 자체를 공동 유대권이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한 90년도쯤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업무구역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형태는 일반 은행하고 그 유사한 면이 있지만은 조직 자체 내용은 주식회사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래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고 회원 위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회원은 반드시 그 협동조합의 출자 지분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게 농협도 마찬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그 계속 규모는 숫자는 네. 줄어드는데 네. 자산 규모는 또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새 그래서도 계속 새마을금고 MG라고 하죠. MG 네네. 새마을금고입니다. 네네.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나가야 될 경쟁력 확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차피 그래서 뭐 어떻게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보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고 협동조합권이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보세요. 네네. 협동조합권이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공간적인 내용으로만 보면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서부터 보면은 공간이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 단위로까지 확장이 된 상태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체적인 인적 결합 그런 내용들이 역설적으로는 또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약화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적 결합 자체라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 해도 지금 그 성남시만 봐도 한 80만 이상 되는데 이 주민들을 상태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과연 공동체로서의 주민들 간의 어떤 협동 간의 그 인적 결합체라는 그런 기능 자체가 유효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어떤 하나의 정체성 문제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은
일반 시중인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그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이런 정체성 문제라든지 또 지역 확장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연결 상태가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접속이 잠깐만 끊어졌다 들어왔. 마지막 인터넷 연결이 예, 연결이 고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니까 연결 인터넷이 약간 끊기나 봅니다. 제가 이게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제게 이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장주철 예. 박사님, 그 미얀마의 두 사례 지역에 제가 예.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예. 어떤 거기 그 사업의 어떤 확산성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조가 틀릴 것 같은데 아까 그 어떤 사업과 어떤 규모의 사업들이었나요? 그걸 좀 잠깐 전제를 좀 얘기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이해하고 네트워크가 예.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설명이 예, 사업 간단히 규모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이었거든요. 네, 사업 규모는 이제 뭐 사업의 종류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제 대체로 소득 증대 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마을 회관 건립, 그다음에 뭐 소교량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벼농사라든지 그다음에 양돈, 양계, 가축 그 사육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액 금융이나 뭐 돗자리 제작과 같은 그 마을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용한 그런 소득 증대 사업 정도가 5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한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마을당 한 1년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소수익이 생기면 이제 마을 기금으로 이제 적립하면서 마을 기금을 확대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어떤 우리가 좀 계획을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스스로 그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스타일로 전개된 건가요? 어떤 형태였나요? 사업 전개가. 사업의 선정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 기관에서는 이제 단순한 어떤 물품의 구입이라든지 뭐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동 사업의 형태는 대부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들도 주민들이 직접 다 어떤 외부의 지원 도움이나 어떤 뭐 기술적 지원은 가끔 일부 받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철민 교수님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세 분의 좋은 발제와 김철민 교수님의 좋은 어떤 토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섹션이 뭐 이제 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우리 나가기로 하시죠. 먼저 우리 발제해 주신 김명수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 교수님도 지역개발학회 회원님이신 건가요? 그 파악이 안 돼서. 네.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아이, 두 분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하는데, 다음에 이제 뵙고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또 인연을 계속 이런저런 이제 뭐 모임이나 아니면 또 학술대회나 이제 연말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한 그야말로 이제 결과 내용만 요약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가지시고 아니시면은 이제 자료가 뭐 좀 필요하시다 그러시고 하시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뭐 이런저런 이제 좀 제안을 이런 걸 좀 향후에라도 이렇게 뭐 해 주고 싶으시다 이제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춘식 박사님,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회장님이나 학회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상당히 이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 환경에서 이 발표라는 큰 그 일을 갖다가 좀 하기에는 좀 너무나 오랜 시간들이 많이 경과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이나 또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이나 상당히 온화하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저희들이 뭐 좀 부족하나마 잘 마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유철 박사님. 예. 제가 예전에 학회 지역개발학회 사무국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교수님들 성함은 제가 많이 보고 듣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좀 반갑고요. 앞으로도 학술대회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나중에는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향후 연구하는데 크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김철민 네. 말씀. 네, 저 오늘 뜻하지 않게 되게 재밌는 논문들을 읽게 돼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 여러 방면의 논문이어서 좀 하면서 좀 진땀을 흘렸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용수 박사님한테 조금 더, 만약에 이거를 논문을 직접 안 쓰실 거면은 LH 조직 내에 저도 작년에 했지만 컴파스라는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설문조사한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그 외에 대한 쓸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재밌는 애들이 이 분석, 저도 작년에 해서 저는 뭐 장려상밖에 못 받았지만 하다 보면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그런 방법들도 2,500개의 데이터면 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해서 한번 네. 그런 방법을 한번 고대해 보셨으면 어떠실까 해서 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 섹션 5번째 섹션 마칠까 합니다. 또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엔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박수라도 치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정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